다행히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HUD가 옵션으로 있어 가지고요, 주행을 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HUD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우니까 딱 눕혀지긴 하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그 막히는 도심길에서 극각의 그런 환경에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고속도로로 차를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100km로 크루즈를 걸고 반자율 주행을 걸고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50km 정도를 지금 주행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현재 21.1km/L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비가 진짜 어떻게 해서도 애지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주행을 해보면서 또다시 느꼈던 것 중에서 하나는 NVH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 모터가 계속 개입을 해줌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메리트가 바로 NVH적인 부분이죠. 전기 모터가 구동할 때만큼은 이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연히 적어지거든요. 특히 이런 엔진의 사운드라든가 특히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NVH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승 차량이다 보니까 높은 등급의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적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막아줬다. 특히 이런 A필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대한 소음, 이런 것들도 있을 법한데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잡힌 느낌이 들고, 아반떼급의 준중형 차급의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세그먼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용한 편이다. 그리고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HDA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유지 장치 다 들어가져 있고요. 사실 현대기아차 요즘에 뭐 이런 반자율 주행 같은 거는 원체 잘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잘하네 못하네를 말씀드린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넣고 주행을 해도 지금 약간 굽어진 길인데도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제동 장치가 나뉘어져 있고요. 이 회생제동 장치를 오토로 맞춰 놓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도로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친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회생제동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가져가는 개념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로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와중에 또 차량이 판단하는 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중간 부분에서 살짝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있었긴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강하게 물릴 거면은 뭐 2단 3단 뭐 좀 나는 아예 그게 싫다 그러면 회생제동을 아예 안 물리는 세팅도 있고요. 현재 차량의 시속이 90km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속 9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크루징으로 가고 있고 이런 내리막길이 적당히 섞여 있는 도로다 보니까 EV 모드로, 지금 시속 90km 정도인데도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기 모터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지금 이 니로에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가 사실 105마력 정도밖에 안 나오는 엔진이거든요. 힘이 살짝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지없이 뭐 전기 모터가 힘을 조금 더 더해주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실주행 상황에서는 이 차의 출력이 부족하다, 약간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가지고 난 쏘고 다닐 거야, 그랬을 때에는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이 차량의 기본적인 목적, 연비, 친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이 트럭 한번 추월해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대로 에코로 두고요. 엑셀을 딱 깊게 밟았을 때 이거를 딱
반영을 해가지고 출력이 쫙 나가는 데까지 그 텀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시원하게 후련하게 나간다 그런 느낌 자체는 아닌데 크게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뭐 추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2.0L 자연흡기의 중형 세단 이런 차를 못 탄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NVH, 연비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성향만 놓고 보면은 진짜 이만한 패밀리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지금은 국도에 들어섰는데 내리막길에서 좀 충전을 해 놓으니까 이런 고바위에서도 힘이 조금 필요로 할 때도 그 다른 차들 흐름에 맞춰서 천천히 가니까 그냥 EV 모드만으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형 니로에 있어 와가지고 사실 상당히 발전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전기 모터의 개입 빈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 모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이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차를 가지고요, 이 농로 쪽도 좀 가보고요, 도로가 많이 깨진 그런 좀 사정이 안 좋은 도로도 가보고 있는데 상당히 의아한 세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차가 생각보다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단단하게 잡아놨습니다. 이 차량 이번에 신형 2세대 니로로 옮겨오면서요, 3세대 플랫폼으로 이 베이스 자체가 아예 바뀌었죠. 그 아반떼, 소나타 등 현대 기아가 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그 3세대 플랫폼, 그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 플랫폼 자체가 뭐 워낙에 뭐 강성 같은 것도 잘 유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칭찬들이 많은 플랫폼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사실 강성도 좀 단단한 편인데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약간은 단단한 편이다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서스펜션 세팅이 왜 단단할까? 분명 1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 주된 타겟층이 제가 알기로는 30대, 40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패밀리카로서의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니로는. 사실 저는 니로를 이제 그 공유 차량이라고 하죠. 뭐 소카, 그린카 이런 차량을 통해서 한번 대여를 해가지고 조금 한 몇 시간 정도 주행을 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때 주행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약간 니로는 뭐랄까 무색무취하다고 할까요? 연비는 상당히 좋은데 뭔가 뚜렷한 인상이 없는 진짜 그런 무난무난한 차였는데 타겟층이 30, 40대고 패밀리카였는데 얘가 갑자기 서스펜션 세팅이 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기아가 이 사전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보도 자료를 냈던 거를 보면은 이 차량의 사전 계약 구매자 중에 20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런 보도 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하바니로의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세련되게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러면은 이 기아가 니로의 주된 타겟 고객들을 좀 연령층을 낮추려고 했었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런 세팅이 나오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여놓은 만큼 이 차량의 코너링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춘천까지 오게 된 거고요. 스포츠 모드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노면을 상당히 끈적끈적하게 잡네요. 니로에서 이 정도 코너링 성능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코너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인딩을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코너링이 좋아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동력 성능에 비해서 하체 성능이 이렇게 좋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행을 한다 손 치니까 엔진이 이제 동력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오르막길이었었는데 출력이 막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오진 않았다. 그래도 많은 힘을 내뿜어 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엑셀링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반응이 많이 늦는다.
한 박자 정도 늦는다. 하이브리드 전용의 6단 DCT가 달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6단 DCT는 변속 속도라든가 뭐 패들 시프트, 이게 스포츠 모드일 때는 패들 시프트로서 작동을 하는데 딱 이거를 조절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DCT인 게 무색할 정도로 운전자가 원하는 것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코너링 자체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가지고 놀기엔 또 좋은 세팅은 아니다. 동력 성능이 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좀 스포티한 감성, 이렇게 좀 단단하고 스포티한 감성,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뭐 그 사람들이 다 서킷 가가지고 막 차 잡아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느낌적인 느낌만 좋아하는 거지, 막 그렇다고 막 밟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세팅이다,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차의 그 좀 약간 상위급 모델에 들어가는 스포티지라든가 K8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차라리 1.6L 터보 엔진을 얹으면은 연비도 잡고 운전 재미도 잡을 수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펀카, 이런 차가 또 나와줄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오르막길에서 악셀을 지지 밟았는데도 지금 평균 연비는 20.8km/L를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납득은 할 수 있어요. 납득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차의 기존 타겟층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 무슨 N이나 그런 차량처럼 뭐 단단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런 안락함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뒷좌석에는 보통 아이가 많이 앉게 되죠. 카시트에 아이를 태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이가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뒤쪽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할 만한 세팅인데 이게 대중들한테 먹힐 수 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코너를 돌려도 진짜 웬만해서는 롤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롤도 없고 웬만해서는 피칭도 없습니다. 이런 급격한 코너를 도는데도 롤이 잘 안 느껴져요. 조종 안정성이라든가 차체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패밀리카로서는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한 이틀 동안 이 차량을 좀 타보고 그랬어요. 이 차는 어떤 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제일 민감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가격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폭이 너무 커요. 철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가격이 뭐 6배 이상 치달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차량 가격이 오르는 거 비단 현대, 기아 자동차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고요. 지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가격을 뭐 1000만 원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었죠. 제조사들의 현상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니로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신차잖아요. 가격을 올리는데 스퍼트 첫 번째 차량이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더 욕을 먹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 하면은 앞으로 자동차 가격들 이렇게 니로처럼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도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비싼 거 좋아, 이해했어. 원자재 가격 올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어. 좋아, 인정한다, 이거예요. 저는 차량의 가격 상승도 가격 상승이지만요, 사실 가격 상승보다 더 아쉬웠던 거는 패키징이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멋진 디자인과 그리고 동력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하체 성능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다듬어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차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썬루프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랬는데 썬루프, 이 차량의 가장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런 패키징들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연비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진짜 속된 말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해보고, 진짜 일부러 스포츠 모드에서 계속 RPM 올려가면서 운전을 해봤는데도 도저히 연비가 19.5km/L 미만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진짜 경제적인 차고 260km, 270km인가 주행을 했어요. 지금 와인딩도 계속 타면서 산도 엄청 오르고요, 엄청나게 고속주행도 해보고요, 막 그랬는데 이제 겨우 이 기름 게이지에 4분의 1 달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데, 패키징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 일단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떤 분이 구매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킷 같은 건 못 가더라도 그냥 뭐 핸들링 좋고 가끔 가다가 와인딩 같은 데에서 속도를 그렇게 내보진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재미가 있는 차, 그런 차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 사실 이 둘이 같이 붙는다는 게 그런 차가 있을까요? BMW 1 시리즈 디젤 모델 같은 정도? 뭐 그 모델이야 이제 코너링 회두성도 재미있고 디젤이다 보니까 워낙에 효율성도 좋은 모델들이긴 한데, 사실 그런 진짜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하체 성능을 내는 차량을 보기 힘들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루두루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서스펜션이 조금 하드해졌다고는 하지만은 패밀리카로서의 역할 충분히, 공간 자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율 자체도 그렇고, 뒷좌석에도 에어벤트라든가 220V 이런 단자 같은 것도 이제 부족하지 않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차로서도 여전히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기아가 이 연령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타겟층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얼마 정도로 구매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코나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 차와 파워트레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엔진과 변속기 동일하고 배터리와 그 다음에 전기 모터의 출력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량을 가장 만족스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 저는 3천만 원 초반대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만 선택해서 반자율 주행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셋업을 하면은 딱 3천만 원 초반 안쪽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을 좀 선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은, 풀옵션으로까지 가기에는 사실 이 경제적인 차를 탄다고 고려했을 때는 좀 비싼 느낌이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는 좋습니다. 차는 경제성도 챙겼으면서 하이브리드라는 특성에 맞춰서 NVH라는 강점을 상당히 잘 살린 차량이고요. 이 차를 한 이틀 동안 주행을 해보고 좀 제법 오래 주행했습니다. 거의 300km 가깝게 주행을 해봤는데, 역시 다음 차는 하이브리드 차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딱 확신이 굳는 그런 시승 기회였거든요. 이번 니로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니로를 바탕으로 한 니로 전기차, 니로 EV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차량도 저희가 섭외가 되는 대로 콘텐츠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사랑,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과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승 영상,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재 PD였습니다.